물뽕 같은 통제약물 네. 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딱 끊기는 거. 돈을 받고 그랬나? 아니면 뭔가 뒤를 봐준다고 해서 경찰이나 2018년 11월 24일 클럽에서 난동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자는 오히려 자신이 클럽 이사와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고 늑골이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그 남자에게 뒷수갑을 채워 체포해 갔습니다. 이송 도중에도 경찰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 그의 이름은 김상교. 남자가 체포된 클럽의 이름은 버닝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으로 번졌고 이후 대형 클럽과 강남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으로 퍼져가며 점점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2010년 사망한 한 경찰의 의문사 사건도 덩달아 화제가 됐습니다. 형사의 이름은 이용준. 2010년 해당 지역의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던 도중 저수지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떠올라 미제 사건의 당사자가 된 형사입니다. 그가 당시 수사했던 경찰서는 강남경찰서. 버닝썬 이슈가 경찰의 유착 등으로 논란이 되던 중 갑자기 포커스가 한 연예 기획사로 향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성매매 알선 사건, 해외 원정 도박, 탈세 의혹, 승리의 생일 파티 및 버닝썬 설립 논란, 마약 유통 등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연히 대중의 눈은 승리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로 향했지만 YG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긋기에 들어가 다음 해로 넘어간 2019년 한 공익제보자를 통해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가 마약을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며 논란은 다시 증폭됐습니다. 마약 의혹이 터져나오자 BI는 팀의 탈퇴 의사를 밝혔고 YG는 즉각 보도 자료를 내서 BI의 마약 사건 잠재 의혹에 나섰습니다. BI의 문제로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BI가 탈퇴하며 사건은 끝이 난 건가 싶었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번지며 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사람이 한서희라고 밝혀지면서부터입니다. 제보자인 그녀가 BI와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고 향정신성 약물인 LSD를 BI에게 넘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약 투약 시기는 3년 전인 2016년 5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시 이 마약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한 바 있었지만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소희가 3차 피의자 신문에서 BI가 LSD를 요청한 건 맞지만 본인이 실제로 구해주진 않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9월 수원지검은 수사보고서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보고서엔 BI가 LSD를 구해달라고 카톡을 보낸 내용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한서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이고 당시 수사 관련 기록은 한 페이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와 BI의 마약건에 대해 불기소 처리한 검찰. 이에 대해서 2019년 수원지검은 이런 말로 대신했습니다. 조사 당시 한설 씨가 너무 울어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혐의자가 울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이야기. BI는 아예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격일까? 당시 한서희를 조사했던 경사는 그의 말 경위로 한 계급 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경위는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마약 사범 총 53명을 검거했고 한서희 씨는 그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BI 사건을 봐주고 특진한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방송 불 켜진 밤. 크라임은 채널 불 켜진 밤과 함께합니다.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버닝썬 사건이 화제가 됐습니다. 양현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 중 판결 하나도 얼마 전에도 났었고요.
이게 개별 사건보다 맥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그 부분 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LSD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약 이야기 뭐 종류가 많이 있었고요. 당시 뭐 이거 요청을 했었다. 뭐 대만은 저희가 잘 알지만 LSD 뭐 어떤 약물이고 이게 뭐 중독성이 뭐 더 강한 건가요? LSD 하면은 많이 이제 대중 매체 알려진 게 이 터미네이터 1에 나옵니다. 네. 왜 그게 나오냐면 기계 인간이 막 뭘 부수고 막 그래요. 네. LA 경찰이 저건 마약한 애들이 막 자기가 지 손이 부서지는 정도로 해도 못 느껴. 나중에 LSD 약효 떨어지면 막 여기가 아프고 막 여기가 뭐 널널널해져도 네. 못 느끼는 그 약물이 LSD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강력하네요. 일종의 슈퍼맨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성도 강하고 자신을 슈퍼파워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계속 찾겠네요. 그렇죠. LSD를. 그 찾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버닝썬 사건에 우리가 많이 했던 물뽕 같은 통제약물 네. 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음. 통제약물은 강간약물이라서 네. 하면은 갑자기 딱 끊기는 거. 이거는 이제 완전히 날아가라.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 이미 좀 마약 전과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2016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19년에 승리 버닝썬. 그럼 YG는 뭐였냐? YG가 보니까 YG 소속 아티스트가 마약을 했네. 그게 3년 전이네. 근데 왜 아무런 뭐가 없지? 라고 다시 이렇게 화제가 된 거거든요. 네,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 마약 전과가 있었는데 검찰에서 뭐 이게 조사가 안 이루어진 느낌이고 BI 같은 경우에 아예 소환 조사가 없었어요. 그 기록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마약 수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아니, 마약 검사에서 기록해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네. 마약 수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면 마약 관련된 정보를 얻어야죠. 누가 마약해? 그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핵심적으로 그게 문제잖아요. 네. 왜냐하면 마약하고 막 돌아다니는 놈 잡는 거야.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약이 유통되는 구조와 마약의 수요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정보를 얻어야 되고 네. 그 정보를 따라서 상선을 따라 올라가는 이런 일종의 커넥션을 알아야 되네요. 그죠? 치밀한 수사의 네. 과정과 수사 기획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네. 너 뽕해 갖고 대마같이 피워고 뭐 이 결과를 가지고 수사하는 건 마약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한 사람을 하는 건 그건 수사가 아니라 그냥 결과만 보고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마약은 마약 전과 있는 애들이 하겠죠. 네. 그죠? 마약을 해본 애들이 하겠죠. 그럼 마약을 해본 애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그 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한서희 같은 사람은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서희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죠. 네. 그럼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 뭔가 줘야 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왜 했는데 수사가 안 돼? 그럼 이게 일종의 다음 상선을 찾기 위한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실제로 한서희나 BI 같은 사람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 윗선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네. 수사 기법상으로는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능한 거고. 네. 거물들을 잡는 게 중요하죠. BI 같은. 근데 이게 하필 어떤 특정한 소속사나 네. 아니, 특정한 어떤 집단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연예인 집단, 아이돌 집단에 연결되면 그쪽에 타고 올라가서 뭔가 큰 이걸 잡는 게 사실은 마약수사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네. 약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제적으로 이제 양 대표 재판에 참석한 경찰 최 씨에 의하면은 당시 이제 검사가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가 이제 수사 협조를 한서희가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가 뭐 가수 등에 대해서 뭐 이게 라인 뭐 줬다 이런 거 보고 잡기 위해서 일단은 뭐 플리바게닝 형식으로 불구속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불구속 수사 그건 말 그대로 이제 불구속 수사한 거고 기소 여부는 또 다른 건데 불기소를 바로 때려버린 거는 혹시 이게 거대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때문에 좀 덮은 어떤 관계성 때문에 덮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버닝썬이 그렇죠. 사실은 그 관계성의 결정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돈을 받고 그랬나? 아니면 뭔가 뒤를 봐준다고 해서 경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너 승진 좀 봐줄게 아니면 돈 좀 이렇게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반대로 그 윗선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은 검사가 기소 편의주의니까 네. 아 이건 좀 이렇게 해서 좀 커지면 내가 잡을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기법상 뭐 사실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그럴 있다. 수도 있고 또 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유착이 있어갖고
뭐 이심전심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가능성은 여러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나중에 이 경찰이 네. 아니면 이 검사가 한 5년 뒤에 어디 가 있다. 여기에 고문 변호사가 돼 있네? 아니면 이 경찰이 이 휴먼 엔터테인먼트의 자문 로펌에 취업돼 있네? 그거 봐. 이 새끼들 다 한 통속이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뭐 이야기가 나온 예, 김에 예. 당시 한서희 수사를 했던 경사는 그해 바로 경위로 특진을 하고요. 이게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는 이용준 형사 상관이었던 당시 형사과장이 이 강남 버닝썬 수사총 책임자로 본인이 있었고 이 아시다시피 경찰 쪽에서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책임자가 예. 없습니다. 그게 다 끝난 이후에 이 형사과장이 경찰 떠나서 대형 로펌에 취직을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형사과장이 로펌에 취업하는 게 이 사람이 특채인가? 로펌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로펌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인데 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어떤 알고 있으니까. 뭐 이런 뭐 네. 자문이나 이런 거 해주는 형태 네. 그런 형태의 취업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직업 네.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도덕적이진 않죠. 자기가 네. 한 사건에 관련된 로펌에 취업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에요. 네. 도덕적이진 않죠. 자, 이 사건은 시간을 옮겨가면서 쟁점 사항 등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2016년으로 한번 좀 돌아가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22일) 마약 공급자 A씨가 마약 구매자 중 한서희가 있다고 털어놓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서희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한서희에게 이미 마약 공급자 A를 통해서 BI 역시 마약을 넘겨받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서희는 두 차례 조사에서 카톡 내용을 보여줬고 자신을 통해 BI가 마약을 교부받았고 함께 혹은 따로 마약을 한 바가 있음을 진술했습니다. 한서희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도주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순순히 범죄 사실을 인정해 수사가 쉽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 경찰.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가량 연락이 두절된 한서희. 그러더니 돌연 2016년 8월 30일 용인 동부경찰서에 출석한 한서희는 진술을 바꿨습니다. BI와 마약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BI에게 마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0도 바뀐 진술. 당시 담당 경찰은 한서희와 동행한 변호사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한서희 씨가 무슨 말만 하면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한서희 씨가 할 답변까지 적어서 보여줬어요. 주사 이후 수정할 때도 계속 교체했고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 변호사 누가 붙여줬냐 물어봤는데 변호사가 있을 때는 엄마가 붙여줬다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잠깐 나갔을 때는 한서희 씨가 제게 미안해요.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요. 라면서 울었습니다. 8월 26일 체포되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일주일 사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체포 당일인 20일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불구속으로 풀려난 이후 한서희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오늘 체포됐다가 잘 풀려서 당일 석방됐어요. 핸드폰 검사 다 해서 불안해서요. 라는 내용. 한서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YG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직원은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검사와 사생활 관리를 해주는 사람 K입니다. 둘이 처음 만난 것은 2달 전인 2016년 6월. 한서희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W의 멤버 L씨로부터 개인적인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L씨는 한서희에게 YG 엔터테인먼트의 자체 마약 검사에서 BI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같이 마약한 사람으로 한서희의 이름을 댔으니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한서희의 차가 YG 사옥에 있는 합정동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리더니 모르는 남성이 차에 탔습니다. K였습니다. K씨는 조수석에 타더니 블랙박스 전원을 종료하고 핸드폰을 뺏고는 BI 관련 일은 비밀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한서희는 8월 22일 마약 투약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 후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것입니다. 풀려난 다음 날인 8월 23일
한서희는 직접 K씨에게 전화해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LSD 교부받은 BI 이름을 댔다라고 문제가 생겼음을 알렸습니다. K씨는 직접 한서희 집으로 찾아가 한서희를 YG 합정동 4억 7층까지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한서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를 따라가니 그곳엔 덩치가 크고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현석 대표였습니다. 양현석이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껐습니다. 경찰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었어요. 그 말이 기억나요. 꿈이 가수라며 너가 아마 연예계나 화류계에 있을 애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네가 진술을 해도 BI는 일본 가서 약 배우면 어차피 음성 나와. 근데 나는 내 새끼가 경찰서 가는 거 자체가 싫어. 이렇게 말하면서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진술을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협박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뺏은 건 맞아요. 녹취할까봐. 그래도 말을 되게 조심했어요. 만약 BI가 들어가서 양성 반응이 안 나오면 넌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당시에 원래 처음에는 순순히 인정했다 갑자기 일주일가량 연락 두절되더니 어떤 변호사랑 둘이 들어오더니 뭐 말을 갑자기 바꾸고 변호사가 너무 이상했다라는 당시 조사를 했던 경찰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예요. 공급을 한 게 아니라 투약 혐의 정도면은 뭐 집료로 나올 수 지금 있죠. 뭐 그 정도죠. 그리고 뭐 이 변호사가 하는 행동은 이거예요. 답변 적고 수정하고 뭐 이것까지 다 해요. 굳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유리하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다 법정에 가서 이 사람 보니까 이거 다 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검사가 하면은 판사가 왜 이렇게까지 해? 아니 한서인 그냥 조물얘기 아니야? 뭐 있어?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보통은 안 하거든요.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 잘못되고 잘못됐다 하고 아니면 안 될까 이런 정도로 뒤에서 코치 정도도 하지 굳이 껌껌이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살인 사건도 아니고 무슨 뭐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서희가 그 담당 형사한테 변호사 없이 얘기를 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네. 미안해요. 제가. 울면서 네. 미안하다. 사실 제가 말 못할 자격이 있다라고 울면서 얘기할 정도면 자기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네. 저 변호사가 내가 원해서 한 건 아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반증하는 거죠. 상황은 뭐 충분히 알겠고 이게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좀 궁금했던 부분이 한슬 씨 주장입니다. 양현석 대표가 했다는 말 중에 일본에 가서 마약을 뺀다. 그럼 음성이 나온다. 페리시스라는 기술이 있어요. 네. 페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혈액 바꿔치기예요. 이쪽에서 바늘 하나 놓고 이쪽 바늘 넣어갖고 여기는 피를 쭉 빼요. 네. 피를 빼고 여기는 피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무슨 신장 이식 수술할 때 돌리듯이. 근데 이제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수혈을 혈소판이 부족한 경우에 네. 혈소판만 뽑아서 이제 정상인 사람한테 혈소판 뽑아서 그것을 혈소판 혈우병 환자에 넣는데 이 정상인은 그렇게 많이 피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뽑아서 거기서 걸러갖고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페리시스라고 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다른 기법으로 혈액을 쭉 뽑아가서 그만큼을 쭉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면 여기 상태에서 일정 정도 네. 이 마약 성분을 희석시키는 거죠. 해서 또 다시 넣어주고 네. 다시 넣어주고 그런 게 가능하냐? 들리는 얘기로는 네.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근데 완벽하게 못한다.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온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 번 하면은 네. 몸 속에 있는 당연히 혈액 성분도 나가는 것처럼 마약 성분도 상당히 나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검증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소문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얘기했을 수 있다. 이게 뭐 둘이 지금 법정에서 붙은 거는 이게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냐 네. 뭐 이것 때문에 좀 붙은 거기 때문에 둘의 주장이 이제 다르거든요. 한쪽은 이제 완벽하게 협박을 받았고 양현석 대표의 위치도 사실은 자기에게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협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판결문을 보면 좀 이게 법기술자들이 진짜 영리하구나.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을 했어. 근데 이 말이 받아들이는 쪽에서 꼭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첫 그걸 번째 가지고 불고 들어지더라고요. 물고 늘어지고. 네.
자기 얘기하고 야 내가 이런데 뭐 이렇게 이게 꼭 받아들인 사람이 꼭 이걸 압박으로 느꼈겠느냐. 네. 이게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압박을 받은 사람은 이래야 돼. 어떤 행동을 해야 돼. 벌벌 떨어야 되고. 네. 그리고 압박을 받은 사람은 진술이 이렇게 해야 돼. 네.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진술이 너무 구체적 이후로 변한다는 게 문제. 판사들이 문제 삼은 거예요. 네. 한서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 그거는 경찰이나 언론인 누군가가 계속 뭔가 줬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유도된 거다. 처음에는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어떤 언론인이나 경찰이 이거 압박이야라고 계속 세뇌시켜서 압박이라고 느끼는 거다. 그럼 이게 압박이냐? 라고 이제 네. 판사들은 각각의 그걸 다 해요. 네. 야, 이게 진짜 법기술자들이 대단하구나.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순전히 자기들 감으로. 네. 판사들 감으로. 그래서 야, 이거 심리학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야 되겠네. 좀 충격적인 사실 판결문 내용이 좀 있었고요. 당시 사실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가 처해진 상황이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빅뱅 멤버들의 뭐 마약 투약 사실로 이제 좀 지탄이 있었고 이 21 박보검 씨가 2014년에 마약 밀수 논란으로 이것도 사실 검찰 쪽에서 그냥 불기소로 해서 그러니까요. 당시에 논란이 좀 됐었죠. 왜 이쪽 사람들은 YG만 들어가면 불기소가 돼요. 그러니까요. 검찰에서. 그리고 2016년에 결국은 이제 21이 해체됐고 사실 이제 2016년에 YG 또 스타일리스트가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YG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지긋지긋한 이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아티스트가 또 이렇게 터진 거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안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SM이나 네. 아니면 다른데 큰 하이브나 뭐 예를 네. 들면 근데 거기에 마약 얘기가 나옵니까? 뭐 네, 좀 딱히 뭐 알려진 바는 없네요. 알려진 바는 없고 네. 이건 사실 이 회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본인들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이걸 조직적으로 마약을 하게 했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네. 자, 어쨌든 뭐 서로 주장이 다른 가운데 한서희는 양현석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이후에 또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후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 때 등장한 의문의 변호사. 한서희 측은 진술 번복을 전제로 양현석 대표가 붙여준 변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서희 씨는 양현석 대표가 당시 BI와 관련된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을 뿐이고 변호인을 선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BI의 부친은 양현석 대표가 한서희를 만난 다음 날인 8월 24일 YG 직원으로부터 양 대표가 한서희를 만났으며 진술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고 이 돈은 YG의 법무팀장을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한서희는 진술을 바꿨고 바로 불기소 처리되어 풀려났습니다. 이후 2016년 11월 한서희는 C라는 사람과 일명 스폰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C는 한서희가 일하던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고 한서희가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오디션과 음반 발매 등 지원해주기로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서희는 C에게 마약 관련 범행 및 이 사건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C는 한서희에게 출국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6년 12월 9일 한서희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우연일까 빅뱅이 컴백한 시점은 12월 13일. 빅뱅의 멤버 탑은 2017년 2월 입대 예정이었습니다. 한서희는 이 모든 일이 끝나는 2017년 3월 3일까지 C의 도움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그 사이 마약 이슈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YG와 한서희는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2017년 6월 한서희는 YG 소속 그룹 빅뱅의 탑과 마약을 같이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즈음 스폰서 C가 한서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한서희는 데뷔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스폰서가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올스톱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던 그때 한서희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느 매체 기자가 한서희에게 접근했고 한서희는 자신이 양현석 대표의 협박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지만 한서희의 반대로 기사가 되진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공익 제보를 하라고 한서희에게 권해서 한서희가 공익 신고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YG 측은 한서희가 양현석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법정에 증인들을 출석시켰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서희를 수사했던 경찰이었고 그의 진술로 인해 사건은 다시 반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한서희가 양현석이 5억 원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을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공익 신고에 의문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2019년 11월 3일 양현석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 돈 때문이다. 아무튼 받아내야 한다. 라는 말을 지인에게 했다는 녹음 파일도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YG 측은 한서희가 이득을 바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협박에 의해 두려워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고 양현석 대표는 강압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서희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은 했어요. 하지만 돈을 뜯으려고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불쾌하네요. 사리금이란 단어는 YG 측에서 먼저 썼고 양 전 대표의 지인이 돈을 주면 끝날 일이냐라고 물어가지고 돈 주면 안 하지 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 사이 한서희 개인의 다른 마약 투약 재판과 양현석 대표의 성매매 알선, 탈세, 불법 도박 등의 재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화면을 채우는 사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에 관해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양 대표가 그 C 앞에 얘기한 스폰서 C에게 청탁을 해서 한서희가 해외에 나가도록 범인 도피 교사한 혐의 관련돼서도 사실 이제 이 재판 관련돼서 초반에 들어갔다가 이 C씨가 라인 펀드 사기에 연루돼서 해외 도피 중이어서 아예 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그렇죠. 내렸습니다. 제가 양현석이라고 하면 C를 사주해서 네. 한서희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가령. 네. 야, 너 한서희라는 애가 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네가 스폰해준 척하고 얘 좀 이거 좀 빚 갚아주고 내보내. 잠깐 데리고 있어. 뭐 그냥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은 C가 그래 뭐 돈만 줘. 하면은 한서희는 C를 스폰서로 여기겠지만은 사실은 C는 한서희 스폰서가 아니라 양현석의 뭔가 이걸 받은 사람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현석이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왜 그러냐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부르려다가 튀어가지고 못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른바 참고인 중지, 네.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가 된 상태인 거죠. 네. 왜? C는 미국으로 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못 하니까 그냥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건은 스톱 된 상태. 그러면 C씨의 말을 들어봐야지 이거는 알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상태라면 생각해 보시면 아니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C라는 애가 나타나서 야, 너 한서희 너 빚 갚아줄게, 네. 데뷔시켜줄게. 한서희가 뭐라고? 한서희가 뭐 그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C라는 소리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그 미국으로 한서희 씨가 가 있는 사이에 빅뱅 무사히 컴백하고 탑도 무사히 군대 갔다. 네. 하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처리가 됐죠. 다 처리가 됐죠. 그냥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앞서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재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재판 많은 재판이 있었어요. 이 사건 관련돼서. 근데 지금 이제 한서희 씨 관련된 재판은 협박, 정확하게 얘기하면 협박의 고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 압박에 의해서 이것을 번복을 했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한서희가 돈을 요구를 했다. 근데 이것도 돈을 요구한 거는 좀 네. 여기서 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네. 거예요. 그걸 경찰이 저기 증언을 했어요. 네. 한서희를 수사하다가 네. 한서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야, 뭐 양현석과 너 관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러면 한서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양현석이 5억을 줬으면 입을 다물었지. 양현석 망하게 할 것이다. 얄밉다라고 하는데 뒷부분은 뭐 실없는 소리 같고요. 뒷부분은 양현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앞부분이 뭐냐? 5억 원 줬으면 입을 그럼 이 앞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이 앞에는 왜 5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입을 다물었지. 그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그 경찰을 불러다가 너 그 얘기했다 여기 5억 원 줬으면 이기겠지라고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진술의 맥락이 안 맞죠. 그것도 경찰이라는 애가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얘는 또 뭐야? 라고 하는 거고, 또 나는 건 뭔가 돈을 뜯어낸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맥락을 얘기하지 않고 사례금, 돈 이런 얘기를 돈 주면 안 하지. 가정법이잖아요. 네. 아니 당연히 이런 얘기는 어느 상태나 할 수 있죠. 돈 주면 안 하지. 그럼 그 앞에 무슨 얘기 했냐 이 말이에요. 돈을 안 주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뭐 아니 뭐 이렇게 하니까 에이 그럼 돈 주면 안 하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요거만 띄어서 진술을 하면은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야, 이 한서희가 너무 애가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네. 이게 좀 이상하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김보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이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주류 문화라고 했던 것들이 한편에 있고 비주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딱 양분되어 있는데, 정상 세계로 갈수록 불행한 남자가 비정상 세계로 다가갈수록 행복해지는 이야기. 너 한번 제발 좀 정신과 좀 봐봐라. 그러면은 일단은 자꾸 뭐 딴소리 하지 마시고 되게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60년대에 있었던 것은 가치의 출발점이에요. 잠 못 드는 분들을 위한 채널 불 켜진 밤, 유튜브에서 불 켜진 밤을 검색해주세요. 네, 이제 판결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이제 피고인 양현석 대표입니다. 전 대표죠. 피고인이 소속 가수의 형사 사건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한서희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법 기능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루어져야 했다. 허나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 왜곡 강화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됐습니다. 공포를 느껴서 억압된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피해자는 공포심 이러이러해서 의사가 억압된 상태가 아니었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네. 근데 이 판사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차원이 달라요. 네. 그건 뭐냐면 검사가 입증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네. 그 뒤에 나와요. 어느 문장에서 뚜두두둑 됐는데 네. 이거는 이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니에요. 검사는 충분히 입증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판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내가 보기에는 억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검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내가 판단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판단했지만 내가 이렇게 판단하도록 한 건 검사가 잘못해서 한 거라고 쓰는 거예요. 톡톡톡톡 서로 넘기네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누구든 열람해서 볼 수 있는 판결문인데요.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지금껏 보지 못한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제 개인 그 어떤 체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판결문이 보통은 이제 검사의 주장이나 논쟁에 관련돼서 쓰여 있는데, 이 문장이 굉장히 신기하게 판결문이 변호사 입장에서 이게 왜 그렇죠. 네. 무죄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이 좀 체계적으로 잘 적혀 있는 판결문처럼 느껴졌어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게 최종 심은 아닙니다. 네, 지금 2심 항소했고요. 검찰이 이제 면담 강요 혐의를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공소장 좀 변경을 했었고, 어쨌든 이게 이심 간다고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상태로는 네네. 이건 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라고 하면 뭐가 협박이지? 야, 내가 우리나라에서 탑 엔터테인먼트 회장인데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웃겨. 지도세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게 협박이 아니라고 뭐가 협박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을 저희가 맥락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버닝썬 게이트로 시작을 했죠. 말 그대로 경찰과 어떤 그 권력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게 책임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저희 버닝썬 편에서 이문혁 기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언론의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면 YG 엔터테인먼트로 갑니다. 흔히 말해서 연예인으로 가는 거죠. 양현석 대표를 털기 시작합니다. 뭐 성매매, 알선 행위, 탈세, 불법 도박 등등해서 날마다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정말 YG는 약국이다, 죽일 회사다라고 시선이 갔습니다. 많은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재판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신기하게 원정 도박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됐고 이 한서희 협박건까지 이제 무죄가 됨으로써 법적으로 또 양현석 대표는 책임을 질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YG는 건재합니다. 이 버닝썬이 훅 훑고 지나갔는데 경찰도 대표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고 승리하고 정준영만 일정 정도의 승리도 이제 다 하고 나왔죠. 네. 예. 몇 년 정도의 징역형하고 이거는 이제 끝나고 모두가 평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는 국민들은 화가 났었는데 그냥 하고 끝이 나버린 이렇게 엔딩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한 마지막 재판 중에 하나여서 좀 가져왔거든요. 정작 중요한 버닝썬 게이트는 어디로 갔느냐. 네. 그거를 비호했다고 당시 언론들도 많이 추정했던 경찰, 검찰, 권력기관과 관련된 그 수사와 그 맥락은 어디로 사라졌느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버닝썬 게이트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현석 대표의 보복 협박 관련된 다음 공판이요. 2023년 5월 24일 열립니다. 방송 기준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 협박이 있었는지보다 더 궁금했던 게 당시 뭐 수사했던 경찰, 불구성한 검찰 그리고 버닝썬 관련된 관련 권력자들이 오늘도 안녕하신지가 더 궁금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